증시 주요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CPI 보고서 결과에 따라 시장 흐름은 또 한 번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7%에서 1.5%로 또 낮췄습니다. IMF는 앞으로 5년간의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도 4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의 은행 시스템에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CPI는 지난해보다 5.1% 올라 전달에 6% 상승해서 둔화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은행 위기 이후 가상자산 상승세가 완연한 모습입니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3만 달러, 우리 돈 약 3,9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강릉을 비롯해 오늘 강원 영동과 경북, 전남 등의 순간 풍속 시속 72km가 넘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은 13에서 20도로 예보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수요일 모닝벨 시작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1.5%로 낮췄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이 전 세계 경기 침체 우려를 높이지만 일각에선 현 고용 수준을 고려하면 우려가 과도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다은 캐스터,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월요일장에 이어서 화요일장에서도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 바로 함께 보실까요? 다우지수가 0.3%가량 올랐지만 S&P 500 지수 보합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 0.4% 내렸습니다. 이날 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를 좀 떨쳐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방어적 성격의 소비재보다는 이렇게 경기에 민감한 소비재에 더 초록불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원자재, 산업, 그리고 금융 섹터까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섹터들의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상승세의 기술 섹터는 동참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1% 넘게 하락했죠. S&P 500 편입 종목의 80% 가까이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가 보합 마감한 건 이렇게 엉덩이 무거운 빅테크주들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도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애플이 0.7%, 마이크로소프트가 2.2% 내렸고요. 알파벳, 아마존 모두 하락했죠. 버크셔 서웨이드 0.9% 강세였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 이날은 1.5%가량 하락하면서 하루 쉬어갔고요. 그나마 테슬라가 오른세를 보였습니다. 1.17% 강세였습니다. 이어서 유나이티드 헬스 그리고 비자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딱 봐도 기술주가 전체적으로 부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투자자들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나올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지표들은 5월 FOMC 회의를 앞두고 나오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지표라서 시장이 더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가 집계한 예상치에 따르면 3월 CPI는 전월 대비 0.2%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5.2% 올라서 전달의 상승폭보다는 좀 둔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이렇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이에 따라 한층 부드러워질 미 연준, 거기에다가 경기 침체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투자자들이 시장을 지지해 준 건데요.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리스크가 있긴 하겠지만 경기 침체를 예상하진 않는다며 신용 경색 사례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월가나 다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신용카드 지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에 있어서 불길한 신호다 이렇게 덧붙였죠. 또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지난 1월 전망치 대비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은행권 위기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이유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전망한 겁니다.
웰스파고의 수석 전략가도 은행권 위기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약한 경제 성장이라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제는 올해 하반기 경기 침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5월 이전에 팔고 떠나라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향후 3에서 6개월 동안 10%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이기도 했죠. 올해 말 S&P 500 전망치로 4,200포인트를 유지하긴 했지만 단기적으로는 3,700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4,200까지 간다 하더라도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부활절 연휴 끝에 개장한 유럽 주요국 증시는 금속 가격 강세에 광산주가 랠리를 보이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하고 싶은 곳은 바로 일본 증시인데요. 니케이 225 지수가 1.05%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본의 금융 완화 정책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수출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이 일본 주식에 추가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도 호재였습니다. 워런 버핏 버크셔 서웨이 회장은 이날 일본 5대 무역 상사에 대한 지분을 각각 7.4%까지 늘렸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5곳의 주가 모두 오름세였고 특히 마루베니의 주가 4.5%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도 거침없죠. 업비트 기준으로도 밤 사이에 4천만 원 선을 터치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약 10개월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또 비트코인 대량 보유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등 비트코인 관련주도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을 것이란 기대감에 오름세로 전환했습니다. WTI가 배럴당 82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8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 오르면서 각각 3.43%, 4.025%를 기록했고요. 어제 원달러 환율은 다시 달러당 1,320원대로 올라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습니다. IMF는 앞으로 5년간의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도 43년 만에 최저치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임종윤 기자. 예, 임종윤입니다. IMF가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죠. 예, 그렇습니다. IMF가 현재 시간 11일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놨는데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7%에서 1.5%로 0.2%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로써 IMF는 작년 7월과 10월, 그다음에 올해 1월과 4월 모두 4차례 연속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내렸습니다. IMF 전망치는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의 공식 전망치 1.6%는 물론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또 한국개발원 KDI보다 낮고요. 아시아개발은행인 ADB와는 같은 수준입니다. IMF는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도 2.6%에서 2.4%로 0.2%포인트 내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도 낮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 1월에 발표했던 전망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9%였거든요. 이거를 역시 석 달 만에 2.8%로 0.1%포인트 내렸습니다. 그리고 5년간 중기 세계 경제 성장률도 3.0%로 내놨는데 이거는 1990년 이후 IMF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43년 만에 역대 최저치 수준입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여건이 험난한 회복 과정을 거칠 것이라면서 금융시장의 불안, 또 지나치게 높은 공공과 민간 부문의 부채 등을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제 관심은 물가입니다. 내일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죠.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3월 CPI가 전달 대비로는 0.2% 올라서 2월에 0.4%보다 그리고 전년 대비로는 5.1% 상승을 해서 2월 달에 기록했던 6.0%보다는 모두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용 지표에 의해서 소비자 물가까지 둔화되는 게 확인이 될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가 5월을 끝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SBS BG 임종윤입니다.
기자가 콕 집어 전하는 뉴스 뉴스픽입니다. 중국이 올해 건설과 인프라에 모두 2,340조 원을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가운데 경기 회복세가 좀 답답하게 전개가 되니까 건설 경기 활성화를 통한 내수 띄우기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뉴스픽은 윤지 기자와 이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윤 기자,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좀 거듭 내놓고 있다고요? 네, 중국의 올해 인프라 투자 규모는 2,342조 원인데요. 지난해보다 17%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올해 1분기에 이미 철도 고정 자산 투자가 전년 대비 6.6%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21조 7천억 원이었는데요. 1분기만 놓고 보면 2013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네. 계속 잇따라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원래 부동산 개발, 수출, 인프라 등 3대 축을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아왔는데요. 그러나 집값 규제, 수출 감소, 지방정부 재정 악화로 동력이 약해졌고 내수 소비를 경제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 속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자 인프라 투자를 다시 꺼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고강도 방역과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그거를 풀고 나서 지금 봐서도 아직 경제가 활동이 크게 재개되지 못하는 리오프닝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본 거겠죠? 네, 중국 당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팬데믹 이후에 일상 회복 조치를 실시하고 소비가 늘어나면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기대만큼 수요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이 가계의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기보다는 인프라 투자로 고용을 늘려서 소비 지출을 유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당국 입장에서는 인프라 투자가 검증됐던 전략이기도 합니다. 네. 미국의 공급망 규제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방 국가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것으로도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 자립과 에너지 안보에 초점을 맞춘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공급망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말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압박이 점점 더 거세지니까 또 중국이 자국에 대한 투자를 또 계속해서 속도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첨단 반도체를 생산을 막겠다면서 장비 수출 규제를 시작했죠. 중국은 이 미국 제재 이후에 외부 의존도를 낮추면서 실질적인 탈서방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 빅테크 기업 4곳이 전 세계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기업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요. 특히 화웨이의 경우에는 미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보다 투자 규모가 더 컸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도 빠르게 격차를 좁혔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자국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수에 좀 집중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누가 보면 아직은 좀 내수 회복이 많이 좀 더딘 것 같아요. 네, 어제 발표된 지난달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증가율은 0.7%였는데요. 1년 6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도 전년 대비 마이너스 2.5%로 디스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 경제 회복은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죠. 앞서 보신 것처럼 IMF가 이번에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2%포인트 낮췄는데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아닌가 하는 전망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인의 절반가량은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꿀 생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가 미국 성인 5,4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7%가 다음에 자동차를 살 때 전기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전기차를 선호하지 않는 요인으론 비싼 가격과 충전소 부족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독일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절반 이상이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독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2%가 남은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독일은 오는 15일 현재 가동 중인 이자르2 등 원전 3곳의 가동을 최종적으로 중단하고 원자력 발전에서 완전히 손을 뗄 예정입니다. 알랭 베르세 스위스 대통령이 자국 최대 은행인 UBS가 2위 은행 크레디트 스위스 CS를 인수하도록 한 조치는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한 것이란 견해를 밝혔습니다. 베르세 대통령은 CS는 인수합병이 없었다면 3월 20일이나 21일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CS는 잇단 투자 실패와 고객 이탈 등의 문제로 경영 위기에 휩싸였다가 지난달 19일 UBS에 인수됐습니다. 이주민 유입이 이례적으로 급증하면서 이탈리아 정부가 현지 시간 11일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비상사태는 6개월 동안 유지되며 재정자금 500만 유로, 우리 돈 72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유엔 난민기구 보고서를 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이탈리아 해안에 상륙한 이주민 수는 26,800명으로 1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뉴욕 증시 오늘장을 분석해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보합권에서 결국에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향후 연준의 행보도 그렇고 또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그렇고 의견이 좀 엇갈리다 보니까 관망세도 좀 짙어 보였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하루 종일 시장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국에는 다우 지수는 좀 강세, 나스닥은 조금 약세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게다가 또 이런 시장에서 혼조의 모습을 가고 있는데 오히려 러셀 2000 지수라고 하는 중소형 쪽은 오늘도 한 1%대 상승을 하면서 시장이 조금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이런 때 기회는 중소형 쪽에서 노리겠다라고 하는 미국 시장의 분위기도 뚜렷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지금 이제 조만간 또 이어질 물가지수 CPI 쪽이나 그리고 또 이번 주 금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죠. 그래서 은행 관련된 쪽부터 이어질 실적들, 특히 이번 실적은 이번에 SVB 사태 이후에 나오는 첫 은행의 실적이기 때문에 과연 잘 버틸 만한 실적을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도 계속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밖에 또 물가 수준 관련된 쪽에서도 최근에 뉴욕 연은 총재는 금리 인하 검토까지도 살짝 얘기할 정도로 약간 물가만 안정된다면 연준의 액션들이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또 기대감도 상당히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먼저 시장이 반영하느냐 아니면 또 반영한 것 대비해서 시장은 또 경계감을 갖느냐, 뭐 여러 가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IMF에서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예상치보다 더 줄였습니다. 그래서 2.8%대. 우리나라도 더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전반적으로 유가는 2%대 이상 다시 올라오면서 81.5달러대. 즉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어떤 달러의 약세 흐름들이 그대로 유가나 그리고 또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오늘 구리는 또 1.3% 상승한 4달러대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저희 장중에 나왔었던 중국에서 한 2,300조 가까운 돈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경기 부양하겠다라는 차원들이 있다 보니까 또 구리 가격도 약간 반응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또 금 가격이 0.7% 상승, 또 비트코인은 3% 이상 상승하면서 드디어 3만 달러대를 넘었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안전자산 성격의 분위기, 그리고 또 디지털 금에 대한 수요 변화에 대한 분위기, 이 부분이 비트코인으로도 작용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오늘은 또 시장에선 테슬라, 루시드 같은 친환경 자동차 쪽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지면서 상승세를 보였지만 전통적인 빅테크 쪽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각각 한 2%대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어떤 빅테크 쪽에 기술주 쪽에 매도세가 조금 더 우위했던 그런 하루였다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 중에 나왔듯이 오늘 밤에 나올 CPI에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5월 FOMC 회의 전에 나오는 마지막 데이터 중 하나여서 시장에서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5월 금리 정점론에 좀 힘을 보태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예상치로 보게 되면 3월 CPI 5.1%, 상당히 많이 뚝 떨어질 걸로 이번에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5%다. 아니다. 지난달에 비하면 많이 완화된 거다. 여러 가지 해석을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첫 번째 부분들이 근원 CPI가 헤드라인 CPI를 넘어설 수도 있겠다라는 쪽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게다가 서비스 물가는 여전히 강하다 이런 쪽을 봤었을 때 지금 CPI 항목 중에서 하우징이라고 하는 주택 관련된 지표가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나올 변화지, 아직 나머지 지표들은 그렇게 생각보다 넉넉하게 빠지지는 못한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도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예상되는 수치 한 5%대 초반대가 흔들리거나 아니면 그 정도 부분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이제 약간 관점을 돌려서 이번에 5월 달에 지금 나오고 있는 FOMC 쪽에서 그래도 금리는 거의 정점이 아니겠느냐, 아니면 지금 마지막 남은 카드 한 25bp 정도 인상을 이번에 쓰겠느냐라는 쪽에 약간 안도감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CME 패드워치 쪽에서는 5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70%까지 반영한 흐름들인데, 게다가 조금 이따 7월달엔 또 금리 인하를 또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약간 팽팽한 어떤 의견 차이가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무조건 시장이 그에 따라서 반응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은 이번에 또 물가 수준이 떨어지게 되면 약간 또 5월, 6월 달에서도 가속화된 물가 하락세를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와 시장의 또 어떤 관심사, 이 부분을 좀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연준이 노리는 것은, 연준이 목표는 인플레이션 2%대입니다. 그에만큼 괴리감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시장에서 너무 먼저 앞서서 생각해서 움직임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경계감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계속 체크하면서 비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글로벌 비즈 첫 번째 소식, 일본을 방문 중인 워런 버핏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버핏은 니혼 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주식에 대한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일본 5대 상사에 대한 투자 규모는 미국을 제외한 버크셔의 투자 대상 중 최대 규모고 베팅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앞서 버핏은 지난 2020년 8월 미쓰이와 미쯔비시, 스미모토, 이토츠, 마루베니 등 일본 5대 상사 주식을 5%씩 사들였고 최근 지분율을 7.4%까지 확대했는데요. 상사주는 배당률이 높고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아 버핏이 좋아하는 특징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무역 상사들이 큰 수익을 얻었고 원자재 가격 폭등 속 자원 개발과 수출을 주업으로 하는 종합 상사들의 이익이 크게 증가한 만큼 이 베팅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미쯔비시 상사는 버핏이 투자를 시작한 무렵인 2010년 7월 저점부터 이날까지 128%, 이토츠 상사는 77% 급등하는 등 버핏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데요. 이날도 추가 투자 발언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버핏은 버크셔를 통해 엔화 채권을 새로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근 3년간 1조 엔의 엔화 채권을 발행해 왔는데 신문은 이번 채권 발행 자금은 일본 주식에 대한 추가 매수로 이어지는 잠재적인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나미오카 히로시 T&D 자산운용 수석 전략가는 버핏의 추가 투자 발언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일본 주식, 특히 가치주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버핏이 이번에도 신의 한 수를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가상자산 대장주죠, 비트코인이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30,000를 돌파했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80% 넘게 폭등했습니다.
이 하드포크,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앞둔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현재 다소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왔는데요.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특히 두드러지는데 이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매력이 낮아진 가운데 나와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뚜렷한 상승 원인은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최근 은행권 위기 또 연준의 긴축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선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미국의 은행 위기가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다고 평가했고 비트코인 보상의 롤리의 알렉스 아데만 CEO 역시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피난처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대한 기대감도 상승세를 이끌었는데요. 월간은 지난달 CPI 상승률이 전년 대비 5.1%를 기록해 전월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은행권 혼란, 또 인플레 둔화에 따른 연준의 긴축 종료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가상자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 같은 랠리 흐름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역대 최고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올해 들어 상승폭이 워낙 컸던 데다 오름세의 이유가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만큼 언제든 다시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석유 공룡 엑손모빌이 시장을 흔들 역대급 딜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엑손모빌이 파이어니어를 인수하기 위한 초기 비공식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파이어니어는 쉐브론과 코노코필립스에 이은 미국 3위 셰일 기업으로 시가총액은 우리 돈 65조 원에 육박합니다. 저널은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올리며 40조 원의 실탄을 쌓아둔 엑손모빌이 미국 석유 및 가스 산업을 재구성할 수 있는 옵션을 모색해왔다고 설명했는데요. 파이어니어는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최대 셰일 분지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 유전에 필적하는 노른자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너도 나도 눈독 들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엑소모빌 역시 퍼미안 분지를 회사의 핵심 성장 영역으로 보고 통큰 베팅을 준비 중인 건데요. 향후 양사가 인수 합병을 위한 공식 협상으로 진전을 이룬다면 과거 1999년 엑손과 모빌의 메가딜 이후 가장 큰 거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 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이에 따른 주가 하락을 예상한 헤지펀드의 매도 포지션이 10년 만에 최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품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미니 S&P 500 선물 순매도 포지션은 약 32만 1천 계약으로 증가했는데요.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이 강등한 지난 2011년 11월 이후 최대입니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악의 성적이 예상되는 은행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약세론자들이 주가 하락 베팅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JP모건의 헤지펀드 고객들도 지난주 상장지수 펀드와 금융주 약세 베팅을 늘리며 매도 포지션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약세장 전망은 롱 포지션에서도 확인됐는데요. 골드만삭스의 프라임 브로커 부서는 기술주 랠리를 쫓던 헤지펀드들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15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매수 포지션을 축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제조업 PMI 등이 침체 가능성을 알린 데다 이번 주 나올 대형 은행들의 분기 실적이 크게 미끄러질 것이란 관측에 미 증시를 둘러싼 비관론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이 방어적인 포지션을 지속하면서 S&P 500 지수는 1분기 10% 범위 내 좁은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JP모건의 트레이딩 팀은 기업 실적에 상당한 변화가 없는 한 S&P 500 지수는 3,800에서 4,200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세계 4대 회계법인이죠. 언스트 앤 영이 수개월간의 논의 끝에 사업 분할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당초 회계감사 부문과 자문 사업을 분할하는 20년 만에 최대 개편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프로젝트 에베레스트로 불렸던 이번 계획은 미국 측 임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최근 미국 금융당국을 비롯해 각국 정부는 이 회계법인이 기업 재무에 대한 감사와 컨설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지적해왔고 언스트 앤 영은 이를 피하기 위해 사업 분할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죠. 신문은 글로벌 임원진들은 예정대로 사업 분할 계획을 진행하길 원했지만 미국 측이 이를 반대했고 결국 이들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해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언스트 앤 영의 경우 140여 개국에 있는 글로벌 파트너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고 각 나라별 승인이 필요한데 분할 계획을 반대한 미국 측은 사업을 분리할 경우 홀로 서기를 위한 재정적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중기 전망치는 3%로 IMF 세계 경제 전망이 발간된 1990년 4월 이후 역대 최저치입니다. 피에르 올리비에르 고린차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하향 이유를 밝혔는데요.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서 비롯된 충격에서 아직 회복하는 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금융 불안정으로 세계 경제 성장 둔화 위험이 커졌다고도 말했습니다. The economy is basically recovering from two powerful blows in the last 2-3 years. The pandemic,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that has disrupted energy markets and has raised prices of food and energy around the world. And so we're on a mending path. We are still convalescing, if you want. So growth is expected to be somewhat low. We still have an inflation problem. So inflation is still high and it requires monetary policy to tighten, and central banks have been doing that. And so that's why we have this sort of broad trajectory. But around that, we also have the financial instability that we've seen the last month. We've seen a little bit of it in last year as well,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And that is creating some downside risks for our global trajectory. 시장은 현지 시간으로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FOMC 의사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 시장이 강세를 이어가면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상태죠. 유명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로젠버그 리서치 창립자는 연준이 5월 회의에서 금리를 또다시 인상하는 것은 실수일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연준이 무엇을 하든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1년 동안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it would be a mistake. That said, the Fed has sort of pushed the market in its rhetoric towards thinking that they're going to go again in early May. Sarah, I thought that when they were raising rates into that deeply inverted yield curve last fall, that's when the first mistake was really made. I don't think that they would be considered to be a mistake with a mild recession to finally crush the inflation. So I think that it's a mistake because I think inflation is going to come down quite hard in the next 12 months, irrespective of what the Fed does in early May. 한편 반도체주는 올해 들어 약 26% 오르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감산 대열에 합류했죠.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현재 반도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올해 남은 기간 조금 개선될 수 있지만 공급 과잉으로 약간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e are dealing with a situation where profitability is kind of 2009 levels of losses. This is very challenging conditions. So for Samsung to take this action is a really big deal. The concern I would have is what it really does is it boosts the floor. So it's probably a little less bad conditions as we move through the rest of the year. It does sort of suggest that when we move into the next upturn, that the conditions will remain a little bit challenging. There's a lot of latent supply that will come back online. 고용 시장의 강세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상황 속에서도 시장은 여전히 연내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신용평가사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는 한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에 가까워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don't think they're going to cut unless we go into recession. So if we go into recession, which means lost jobs are declining and unemployment's rising very rapidly, I think that's very unlikely that the Fed will start cutting interest rates that quickly. So I think the bar is really very high for them to actually cut rates. Because, you go back to inflation, even though I'm arguing it's going to moderate, it's going to take a while for that to get back into something that they feel comfortable with, anyone feels comfortable with, closer to their target. And that's not going to happen before the end of the year. That's something that won't happen until this time next year.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지난달 CPI 보고서 결과에 따라서 시장 흐름은 또 한 번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앞서 1.7%에서 1.5%로 또 낮췄습니다. IMF는 앞으로 5년간의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도 4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의 은행 시스템에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CPI는 지난해보다 5.1% 올라 전달 6%보다 둔화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은행 위기 이후 가상자산의 상승세가 완연한 모습입니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3만 달러, 우리 돈 약 3,9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강릉을 비롯해 오늘 강원 영동과 경북, 전남 등에 순간풍속 시속 72km가 넘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은 13에서 20도로 예보됐습니다. 주간 브리핑입니다. 중앙일보는 기준금리 2회 연속 유지 동결 소식을 분석 보도했습니다. 한은은 어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 6명의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는데요.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는 데다 그간의 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하반기 경기 회복이 더딜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금리 인상 레이스가 사실상 끝이 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더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인데 한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수출 부진 등으로 이미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올해 1분기 역성장 탈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다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라며 시장에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오는 데 대해선 과도하다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1.5%포인트를 유지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0년 5월에서 10월 이후 22년여 만에 최대 역전폭으로 미국 연준이 5월에 한 번 더 베이비 스텝을 밟으면 한미 금리 격차는 1.75%포인트로 더 벌어져 외환시장의 변수가 될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앙일보는 4월에도 수출이 9% 가까이 줄어든 가운데 대중국 수출이 30% 넘게 줄면서 2위로 내려간 대신 미국이 1위 시장으로 올라섰다고 보도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 수입보다 수출이 더 줄면서 열흘 동안 무역 적자는 34억 2천만 달러가 쌓였습니다. 수출 전선이 흔들리면서 미국과 중국도 오랜만에 자리 바꿈을 했는데 이달 초 대중국 수출액은 26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중 수출은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준 반면 대중 수입액은 늘면서 열흘간 중국에서만 11억 3천만 달러의 무역 적자를 낸 것으로 알려집니다. 월 초 기준이긴 하지만 대미 수출액은 중국을 4억 달러 가까이 넘어서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2003년 6월 이후 20년 만에 중국으로의 월간 수출액이 미국을 밑돌게 된다는데요. 무역협회 관계자는 중국의 무역 구조가 자립 내수형으로 점차 바뀌는 만큼 수출 전략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경향신문은 지난 3월 외국인 관광객 소비가 2년 전과 비교해 7.3배 증가하고 화장품 업종 매출액은 10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BC카드가 3월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소비 패턴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외국인 관광객 소비는 2021년 동기 대비 7.3배 늘어났다고 합니다. 업종별로 보면 화장품 업종 매출은 같은 기간 99.8배 급등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화장품 업종 매출 순위는 20위권 바뀌었던 2021년과 달리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화장품 소비 증가세에 힘입어 올해 들어 매출 상위권 5위로 진입했다는데요. 2021년 대비 매출액 변동폭은 화장품에 이어 면세점이 35배, 주점이 18배, 의류 14배, 병원 11배 순으로 크게 나타났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취임 100일을 맞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11일 중국을 찾아 중국 브라질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나흘간의 일정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이날 상하이에 도착한 룰라 대통령은 14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데요. 이번 룰라 대통령의 방중에 재계 인사 240명이 동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룰라 대통령이 이번 방중 기간 중국이 주도하는 1대1로 육상 해상 실크로드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중국의 확실한 우군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룰라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브라질과 중국은 양국 수출입 결제와 금융거래 등의 달러 대신 자국 통화를 쓰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중국과 브라질 간 위안화 사용 확대도 브라질과 중국의 밀착 수준을 가늠할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신문은 중국 정부가 자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AI가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반영해야 하며 국가 통합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가인터넷 정보담당실은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방안 초안을 11일 발표하며 서비스 공급업자들은 생성형 AI 훈련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합법성에 책임을 지며 허위 정보 생성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자는 반드시 실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플랫폼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중단되고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며 AI가 부적절한 응답을 하는 경우 3개월 안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오픈AI가 챗GPT를 선보이며 앞서 나가자 중국 바이두와 알리바바, 텐센트 등이 AI 챗봇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한국경제신문은 중국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에 막혀 AI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반도체를 확보하는 데 장기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일부 부동산 펀드 매니저들이 자산 운용 펀드를 이용해 부적절한 개인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국내 모든 자산운용사의 임원 매니저들의 자사 펀드 투자 현황과 또 규모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금감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뒤 불법적인 정황이 발견될 경우 현장 검사 등 후속 조처에 나설 계획입니다. 구현모 전 KT 대표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본격적인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KT 계열사인 KT텔레캅이 시설 관리업체인 KDFS에 일감을 몰아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벌였던 현장 조사의 자료를 임의 제출 방식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앞서 구 전 대표 등은 지난달 7일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또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사회이사들에게 부정한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아침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강릉을 비롯해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전남 서해안 등에는 순간풍속 시속 72km를 넘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은 13에서 20도로 예보됐습니다. 오늘의 주요한 뉴스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호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FOMC 금리 인하.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가 연준 내부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미국 연준 내부에서 금리 인하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미국 연준은 2022년 3월 달부터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FOMC 하면 금리를 올리기만 하는 기관이 아니냐라는 인식을 할 정도로 금리 인상의 마이웨이를 해왔는데요. 미국 연준에서도 실력자 중에 실력자인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금리 인상 기조 이후에 처음으로 물가가 안정된다면 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미국 연준의 구조를 한번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미국의 연준은 기본적으로 12개 지방 연방준비은행을 토대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12개 지방 연준 대표들이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한 데다가 또 미국 연방정부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파견을 해서 미국 FOMC는 모두 12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연준 위원들이 7명, 이것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명은 네. 대통령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지역 연준 대표가 돌아가면서 FOMC 위원을 맡거든요. 근데 미국의 12개 연준에서 유독 뉴욕 연준만은 돌아가면서 맡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상시적으로 계속 맡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12개가 있지만 그중에서 실제 자금력이나 자본금 이런 거로 볼 때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나머지 11개 연방준비은행을 다 합쳐도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이르지 못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위상을 감안해서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항상 FOMC 위원으로 상설직으로 둡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FOMC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 어떤 면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나 부의장보다도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의 제롬 파월 의장이나 부의장은 의회에 나가서 청문회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은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굳이 의회의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상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실질적인 FOMC의 최고 실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실세가 금리 인하를 검토할 때가 왔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은 했지만 FOMC 내에서 이렇게 금리 인하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에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그만큼 미국 연준 내부에서도 이제 금리 인상이 한계에 다다랐다. 그리고 오히려 경기 침체 또 은행 동시 파산 이런 대목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쪽으로 미국의 경제 상황 진단이 아주 급선회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대한 발언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지금 당장 금리 인하를 하겠다 또는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물가가 안정된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금기시대에 왔던 금리 인하 얘기를 했다라는 점에서 가뜩이나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올해 연내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아왔는데 여기에 금리 인하설에 기름을 붓는 이런 형세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네. 금리를 또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도 한국은행도 연내에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금리 인하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과도한 기대다. 그리고 한국은행 점도표라고 하는 금통위원 전체 의견을 묶어서 가중평균한 한국 금통위원들의 금리 예상치는 3.75 정도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앞으로 금리를
0.25 정도 올릴 확률이 50% 정도 된다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시장의 기대는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얘기대로 금리 인하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서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CPI 물가. 연준의 선택에 참 영향을 미칠 텐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발표되죠, 박사님?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관심을 모았던 CPI 물가지수가 나오는데요. 좀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그동안의 뉴욕 증시의 한결같은 합의된 컨센서스입니다.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의 현재 전망치를 한번 보실까요? 헤드라인 CPI, 이것은 있는 그대로의 CPI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그 전월 대비로 현재 6.0에서 전년 대비로 5.1로 떨어진다. 그다음에 근원 CPI도 0.5에서 0.4로 조금씩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아랫줄 근원 CPI 전년 동기 대비 이게 불길한데요. 네. 이게 5.5가 2월 달 수치였는데 3월 달에 5.6으로 오히려 올라간다라는 것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예상치입니다. 물론 그 예상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물가가 전반적으로는 내려가고 있지만 근원 CPI는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 잘 아시는 대로 근원 CPI라는 것은 국제 유가라든지 또 식량 가격 이런 단기 변동성이 높은 가격 지수를 뺀 그야말로 코어 핵심 물가 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통화량이나 또는 소비 심리하고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아요. 네. 미국의 지금 서비스 물가가 여전히 잡히고 있지 않은 상태다. 근원 CPI가 만약에 오른 것으로 나타난다면 물론 중장기 대세는 하락하겠지만 그러나 생각보다는 물가 하락세가 빠르지 않다. 그런 면에서 미국의 금리 긴축 어떤 기조로의 대전환 속도가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예상보다는 조금 더 늦어질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이 CPI 물가는 근원 CPI 쪽을 좀 더 깊이 있게 또 그중에서도 서비스 물가 쪽 세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일 아침 모닝벨 꼭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은행 시한폭탄. 시한폭탄의 정체가 뭡니까, 박사님? 예, 사실 지금 뉴욕 증시에서 관심은 물가나 금리보다도 더 혹시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느냐. 그 경기 침체를 몰고 올 수 있는 소용돌이, 그 진원지로서 금융권 시한폭탄을 들고 있는데요. 바로 부동산입니다. 지금 미국 은행들이 20조 달러 규모어치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잘 보시겠지만은 미국의 지금 상업용 빌딩들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주들이 자금난을 맞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분간 이 부동산 가격이 좀 더 떨어질 것으로 미국의 개인주택의 경우에는 그 모기지 금융 제도가 잘 발달이 돼 있어서 미국은 의외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들의 쇼크는 훨씬 덜한 편입니다. 특히 미국은 많은 이 부동산 대출을 받은 가계대출자들이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큰 충격을 받고 있지 않아요. 문제는 상업용 부동산인데 현재 지금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미국 사무실의 대출의 55%를 담당하고 있는 은행들의 수지가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하나의 시한폭탄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은행들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1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요 숫자가 그렇게 심각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자, 우리나라도 지금 PF 대출이라는 또 하나의 시한폭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각 금융기관들이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이름으로 신용도 확보하지 않고 또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미래 사업성만을 보고 부동산 건설에 많은 자금을 빌려주고 있는데요. 네. 현재 그 노출도를 나타내는 익스포즈를 보면 여신 전문 금융회사, 뭐 대출 전문이라든지 카드 회사 이런 데는 무려 2017년 대비 4.3배나 늘어나 있고요. 저축은행도 줄었다고 하자면 2.4배 늘어나 있습니다. 보험사 2배, 증권사 1.6배인데요. 이것도 만약에 부동산이 지금 분양이 제대로 안 된다 했을 경우에 건설사가 저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건설사 망하기 이전에 금융권이 먼저 흔들릴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 한국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두 개의 폭탄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점에서 IMF도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좀 문제 인식이 조금은 덜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 부동산 가격은 폭등을 막아야 되고 가격은 더 떨어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가격이라는 게 급속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되면 하드 랜딩을 하면 충격이 일어나는데 지금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한국 경제의 최대 내관이 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부동산의 소프트 랜딩, 그런 면에서 각종 규제에 좀 과감하고 신속한 완화 또는 그 입법 규제, 입법 제한, 이 대못 박아놓은 것을 빨리 풀 필요가 있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 정치권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크롱 쇼크. 중국을 다녀온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을 때렸습니다, 박사님. 강산 앵커님은 네. 이 미국 여행을 다녀오실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미국을 한번 상징하는 딱 하나를 들라고 하면 어떤 걸 들고 싶습니까? 좀 머릿속에는 사실 햄버거가 생각이 나네요. 배가 고파서 그런 것 같습니다. 햄버거는 한국에도 있잖아요. 미국 하면 연준 아니겠습니까? 예, 역시 금융인으로서, 저 금융 전문가로서 저는 미국 여행을 갔을 때 정말 깜짝깜짝 놀란 게 뉴욕을 들어가면 그 자유의 신상, 그죠? 네. 참 자유를 저렇게 그 아주 크게 상징으로 동상까지 만들어 놓고 외칠 수 있는 자유와 기회의 나라 미국을 들어갈 때 굉장히 마음 설렜던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 자유의 신상 혹시 누가 만든 건지 혹시 정확하게는 사실은 모르겠네요. 프랑스 애들이 만들었습니다. 애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인이 만들었죠. 예, 왜 만들었냐면요. 미국이 1776년에 독립선언을 하고 10년 만에 독립을 했는데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거든요. 네. 그 독립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바로 프랑스의 도움이었습니다. 네. 프랑스가 영국 군대가 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고 또 미국 그 독립군들에게 돈을 대줬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독립의 은인이 바로 프랑스입니다. 은인이네요, 진짜. 그리고 그 자유의 신상도 이제 미국은 자유다 하면서 자유의 신상도 세워줬습니다. 미국의 백악관, 화이트하우스, 프랑스가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워싱턴 DC의 도시 구조도 프랑스하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네. 자, 왜 갑자기 프랑스 얘기를 하느냐? 지금 마크롱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중국을 다녀와서 이제 더 이상 유럽은 미국의 졸개가 되지 않겠다. 유럽은 우리의 길을 가자. 전략적 자율성을 하자. 이렇게 외치면서 미국을 지금 아주 강탈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독립의 은인인데 그 은인이 배신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중국에서 에어버스 팔고 헬기 팔고 또 조선 수주하고 두둔하게 주머니를 챙기다 보니까 중국 편을 드는 것이 아닌가. 미국 조야에서도 마크롱을 질타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프랑스는 이른바 샤를 드골 대통령 때부터 네. 제3의 길,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자. 심지어 처음에 유럽 공동체를 만들 때도요. 그게 영국을 끼워주지 않도록 드골 대통령은 그렇게 이 독자 노선을 취해 왔습니다. 그런 이제 대목, 이 대목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에 큰 원군을 잃고
크게 어떤 힘이 빠졌다. 특히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크롱은 대만이 망하든 흥하든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마크롱의 제3의 길, 이 대목이 미국의 미중 무역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어떤 변수가 될지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좀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F 경고. IMF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성장률과 관련해 경고를 날렸죠. 전 세계 경제가 좋지 않고 또 IMF가 전 세계의 경제가 점점 나빠질 것이다.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 대해서는 무려 지금 4번째 연속으로 한국 성장률을 계속 낮추었거든요. 지금 전 세계 전망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1.4% 전망은 지금 1.5% 전망은 반토막에 불과한 것이고요. 선진국들은 지금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한국을 꼭 집어서 지금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가 나쁜 요인으로서는 반도체 문제, 그다음에 에너지 수입 과다, 그다음에 중국의 수출 부진 이런 것을 들고 있는데요. 물론 경제라는 게 순간순간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세계의 중심 통화금융기관인 이 IMF의 경고, 세계가 어렵다고 해서 한국이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한국 경제가 특히 더 잘못되고 있는 이 대목에 대해서 문제의 좀 심각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세계가 나쁘니까 한국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안이한 태도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키워드 FOMC 금리 인하, CPI 물가, 은행 시한 폭탄, 마크롱 쇼크, IMF 경고, 박사님과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CPI 보고서 결과에 따라 시장 흐름은 또 한 번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7%에서 1.5%로 또 낮췄습니다. IMF는 앞으로 5년간의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도 4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은행 시스템에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CPI는 지난해보다 5.1% 올라 전달에 6% 상승해선 둔화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은행 위기 이후 가상자산 상승세가 완연한 모습입니다. 대장주 비트코인이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3만 달러, 우리 돈 약 3,9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강릉을 비롯해 오늘 강원 영동과 경북, 전남 등의 순간풍속 시속 72km가 넘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은 13에서 20도로 예보됐습니다. 수요일 아침 모닝벨 2부 시작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췄습니다. 연준의 긴축이 전 세계 경기 침체 우려를 높이고 있는데 일각에선 고용 수준을 고려할 땐 우려가 과도하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정단 캐스터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월요일장에 이어서 화요일장에서도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 함께 보실까요? 다우지수가 0.3%가량 오를 때 S&P 500 지수 보합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 0.4% 하락을 했습니다. 이날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를 떨쳐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금융, 그리고 산업, 에너지, 원자재 모두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선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반면 기술 섹터는 1% 넘게 하락하면서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죠. 상승세에 동참을 하지 못했는데요. S&P 500 편입 종목의 80% 가까이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가 보합 마감한 건 이렇게 엉덩이 무거운 대형주들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빅테크 자세히 보실까요? 애플이 0.7%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2%, 알파벳도 0.78% 내렸습니다. 아마존도 2.2% 약세였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엔비디아도 이날은 1.5%가량 하락하면서 하루 쉬어갔고요. 그나마 테슬라가 오름세였습니다. 1.17% 올랐고 이어서 보시면 유나이트 헬스가 1.1%, 비자가 0.9%가량 올랐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나올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지표들은 5월 FOMC 회의를 앞두고 나오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지표라서 시장이 더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가 집계한 예상치에 따르면 3월 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 전년 대비로는 5.2% 상승해서 전달의 상승폭보다는 둔화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이에 따라 한층 부드러워질 미 연준, 거기에다가 경기 침체도 피해갈 것이란 기대감이 화요일장 하방 압력을 상쇄시켜준 건데요.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리스크가 있겠지만 경기 침체를 예상하진 않는다며 또 신용 경색 사례도 보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월가나 다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신용카드 지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의 불길한 신호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지난 1월 전망치 대비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은행권 위기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이유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전망한 겁니다. 웰스파고의 수석 전략가도 은행권 위기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약한 경제 성장이라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제는 올해 하반기 경기 침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5월 이전에 팔고 떠나라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향후 3에서 6개월 동안 10%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덧붙였죠. 올해 말 S&P 500 전망치로 4,200을 유지하긴 했지만 단기적으로 3,700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4,200까지 간다 하더라도 순탄치 않은 길이 예상이 됩니다. 유럽 보실까요? 부활절 연휴 끝에 개장한 유럽 주요국 증시 금속 가격 강세에 광산주가 랠리를 보이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하고 싶은 곳은 바로 일본 증시인데요. 니케이 225 지수 1%가량 오름세를 보였죠. 일본의 금융 완화 정책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수출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일본 주식에 추가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도 호재였습니다. 워런 버핏 버크셔서웨이 회장은 이날 일본 5대 무역 상사에 대한 지분을 각각 7.4%까지 늘렸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5곳의 주가 모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들어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 거침없습니다. 업비트 기준으로도 밤사이 4천만 원 찍었다가 현재 오전 7시 기준으로도 4천만 원 윗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약 10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랠리가 이어지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또 비트코인 대량 보유 기업이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등 관련주들이 모두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을 것이란 기대감에 오름세로 전환했습니다. WTI가 배럴당 81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8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1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 오르면서 각각 3.432%, 4.033% 기록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다시 달러당 1,320원대로 올라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낮췄습니다. IMF는 앞으로 5년간의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도 4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임중훈 기자. 네, 임중훈입니다. IMF가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죠. 그렇습니다.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새로 내놨는데요.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5%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IMF는 작년 7월과 10월 그리고 올해 1월과 이번 4월에 걸쳐서 모두 4차례 연속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상황이 됐습니다. IMF의 이번 성장률 전망 추정치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공식 전망치인 1.6%는 물론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한국개발연구원 KDI보다도 낮고요. 아시아개발은행 ADB와 같은 수준입니다. IMF는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도 2.6%, 2.4%로 더 낮췄습니다. 네, 그런데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도 낮췄다고요? 그렇습니다. 1월 달에 IMF가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2.9%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거를 이번 4월에 2.8%로 0.1%포인트 더 내렸습니다. 또 5년간의 중기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역시 3.0%로 1990년 IMF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43년 만에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렸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여건이 험난한 회복 과정을 거칠 것이라면서 금융시장의 불안과 지나치게 높은 공공과 민간 부분의 부채 등을 잠재적 위험 요소로 꼽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에 3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되죠.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현재 월가의 컨센서스는 3월 CPI가 전달 대비 0.2%, 그다음에 전년 대비 5.1% 각각 상승할 것으로 보여서 2월 달의 상승률보다는 훨씬 둔화되지 않겠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지표들에 이어서 소비자 물가까지 이렇게 둔화가 된다면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는 온 5월을 끝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SBS PG 임종윤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된 미국의 신용경색 조짐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앞서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는데 옐런 장관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죠. 네, 제닛 옐런 장관은 세계 경제에 대해 부정론을 부풀리지 않을 것이라며 전망이 꽤 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현지 시간 11일 IMF와 세계은행 총회 기자회견에서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는 경계해야겠지만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낙관론의 배경으로 상품 가격의 안정화와 공급망 압박이 완화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글로벌 성장 전망은 가을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보다 0.1%포인트 낮은 2.8%로 예측하며 성장 둔화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를 낸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불안감이 참 큰데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어떻게 진단했습니까? 네, 옐런 장관은 미국 은행 시스템은 견고한 자본과 유동성이 있다며 여전히 강력하고 탄력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중소은행 대출 축소와 부실로 인한 신용경색 우려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신용경색을 암시하는 증거를 실제로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계 금융 시스템도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개혁 조치로 탄력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중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언급했는데요. 국가 부도 사태의 스리랑카가 최근 중국과 채무 재조정 합의를 한 것과 관련해 중국의 약속 이행을 강조하는 등 빈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채 탕감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방문 추진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가길 바란다며 미국과 중국 간 대화 국면 전환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기자가 콕 집어 전하는 뉴스픽입니다. 중국이 올해 건설과 인프라에 모두 2,340조 원을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가운데 경기 회복세가 답답하게 전개가 되니까 건설 경기 활성화를 통한 내수 띄우기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뉴스픽은 윤지혜 기자와 이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좀 거듭해서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올해 인프라 투자 규모는 총
2,342조 원, 우리나라 돈인데요. 지난해보다 17% 늘렸습니다. 올해 1분기 철도 고정 자산 투자가 전년 대비 6.6% 증가를 하면서 우리 돈으로 21조 7천억 원이었는데 1분기만 놓고 보면 2013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이처럼 계속 잇따라 대규모 투자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그간 부동산 개발, 수출, 인프라 등 3대 축을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집값 규제, 수출 감소, 지방정부 재정 악화로 동력이 약해졌고 이에 내수 소비를 경제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회복 속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자 인프라 투자를 다시 꺼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그동안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경제 활동 이걸 재개하는 걸 리오프닝이라고 하잖아요. 효과가 좀 기대만큼 안 나오고 있다라는 판단이겠죠. 네, 중국 당국은 팬데믹 이후 일상 회복 조치를 통해서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경기가 살아날 것을 예상을 했지만 기대만큼 수요가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당국이 가계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기보다는 인프라 투자로 고용을 늘려서 소비 지출을 유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당국 입장에서는 인프라 투자가 검증된 전략이기도 하고요. 또 미국의 공급망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서방 국가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것을 풀이되고 있는데요. 기술 자립과 에너지 안보에 초점을 맞춘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네, 공급망 얘기를 하셨으니까 말인데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을 수위를 높여가고 있으니까 중국이 또 자국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또 더 늘리고 있잖아요. 네,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을 막겠다면서 장비 수출 규제를 시작했었죠. 중국은 이렇게 미국 제재 이후에 외부 의존도를 낮추면서 실질적인 탈서방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 빅테크 기업 4곳이 전 세계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기업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특히 화웨이의 경우에는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보다 투자 규모가 컸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도 빠르게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자국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수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물가를 보면 좀 아직 반응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내수 회복이 상당히 좀 더딘 것 같아요. 네, 어제 발표된 지난달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증가율이 0.7%로 1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2.5%인데요. 디스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 경제 회복은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요소인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IMF가 이번에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2%포인트 낮췄는데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아닌가 하는 전망도 영향을 줬다. 이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픽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인의 절반가량은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꿀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가 미국 성인 5,4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7%가 다음에 자동차를 살 때 전기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전기차를 선호하지 않는 요인으로는 비싼 가격과 충전소 부족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독일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절반 이상이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독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2%가 남은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독일은 오는 15일 현재 가동 중인 이자르2 등 원전 3곳의 가동을 최종적으로 중단하고 원자력 발전에서는 완전히 손을 뗄 계획입니다. 어제 기준금리가 한 번 더 유지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와 또 집값 하락세에 지난달 아파트 경매 건수가 70% 넘게 늘었습니다. 또 은행권의 햇살론 취급액 중 시중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산업계에선 2년 뒤 경기도 화성에 국내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오정인 기자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아파트 경매 건수가 2,500건에 달했다고요. 맞습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450건으로 한 달 전보다 48.3% 증가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73% 급증했는데요. 유찰이 계속해서 쌓이는 영향도 있지만 새로 경매에 나오는 물건도 증가세입니다. 매매가는 하락하는 데다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늘고 있어서인데요. 최근 석 달 사이 신규 경매 건수는 700여 건에서 1,200여 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실제 낙찰된 비율은 29.2%로 한 달 전보다 3.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한편 서울 강북 칸타빌 수유팰리스가 9번째 무순위 청약에도 일부 평형에서 미달됐습니다. 최초 분양 당시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8억에서 9억 2천만 원대, 또 78제곱미터는 최고 11억 4,500만 원으로 책정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공급 가구 수보다 신청 인원이 적어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지 못했습니다. 네, 이어서 금융권 이야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햇살론 취급액이 1조 원이 넘게 늘었는데 이 중에서 시중은행의 참여가 특히 저조한 것으로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햇살론뱅크와 근로자 햇살론 등 은행이 취급한 햇살론 신규 취급액은 지난해 1조 2,36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무려 1조 원 넘게 증가했는데요. 전체 취급액 중 은행이 차지한 비중은 200억 원에 그쳤습니다. 광주은행 한 곳의 취급액보다도 적은 수준인데요. 5대 은행 중에선 농협은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취급액이 가장 많았던 전북은행엔 크게 못 미쳤습니다. 햇살론 특성상 대출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게 주 요인이지만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산업계 소식도 보면 어제 현대차그룹이 국내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현대차그룹은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국내 최초 전기차 전용 공장이 들어설 화성 공장은 현대차그룹이 지난 1994년 현대차 아산 공장 기공 이후 29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에 세우는 완성차 공장입니다. 약 3만 평 부지에 1조 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 하반기 양산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생산 능력은 연간 15만 대 수준으로 추후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중국 리오프닝 여파는 산업계 이어서 여행업계에도 지금 영향을 주는 분위기죠. 맞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국내 항공사의 한국과 중국 노선 승객은 9만 2천 명에 달했습니다. 한 달 전보다 72% 많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14배나 늘었는데요. 네. 다만 아직까지 한국 단체 관광 비자가 허용되지 않은 상태여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업계에선 비자 제한이 완전히 풀려야 회복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인 준조세가 최근 4년간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021년 기준 국민이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는 181조 1천억 원으로 4년 새 30.7% 늘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같은 기간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약 77조 원으로 32% 늘었습니다. 국내 상장 중견기업의 CEO 2명 중 1명은 전문 경영인이 아닌 오너 일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상장 중견기업의 현직 대표이사 981명 중 470명이 외부에서 영입되지 않은 오너 일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국내 대기업 성장사들의 대표이사 396명 중 오너 일가는 78명, 20%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글로벌 비즈 첫 번째 소식, 일본을 방문 중인 워런 버핏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버핏은 니혼 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주식에 대한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일본 5대 상사에 대한 투자 규모는 미국을 제외한 버크셔의 투자 대상 중 최대 규모고 베팅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앞서 버핏은 지난 2020년 8월 미쓰이와 미쓰비시, 스미모토, 이토추, 마루베니 등 일본 5대 상사 주식을 5%씩 사들였고 최근 지분율을 7.4%까지 확대했는데요. 상사주는 배당률이 높고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아 버핏이 좋아하는 특징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무역 상사들이 큰 수익을 얻었고 원자재 가격 폭등 속 자원 개발과 수출을 주업으로 하는 종합 상사들의 이익이 크게 증가한 만큼 베팅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미쓰비시 상사는 버핏이 투자를 시작한 무렵인 2020년 7월 저점부터 이날까지 128%, 이토추 상사는 77% 급등하는 등 버핏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데요. 이날도 추가 투자 발언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버핏은 버크셔를 통해 엔화 채권을 새로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근 3년간 1조 원의 엔화 채권을 발행해 왔는데 신문은 이번 채권 발행 자금은 일본 주식에 대한 추가 매수로 이어지는 잠재적인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나미오카 히로시 T&D 자산운용 수석 전략가는 이 버핏의 추가 투자 발언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일본 주식, 특히 가치주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버핏의 이번에도 신의 한 수를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가상자산 대장주죠. 비트코인이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80% 넘게 폭등했습니다. 하드포크,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앞둔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현재 다소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왔는데요.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특히 두드러지는데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매력이 낮아진 가운데 나와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뚜렷한 상승 권위는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최근 은행권 위기, 또 연준의 긴축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선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미국의 은행 위기가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다고 평가했고 비트코인 보상의 롤리의 알렉사데마 CEO 역시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피난처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대한 기대감도 상승세를 이끌었는데요. 월간은 지난달 CPI 상승률이 전년 대비 5.1%를 기록해 전월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은행권 혼란, 또 인플레 둔화에 따른 연준의 긴축 종료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가상자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 같은 랠리 흐름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역대 최고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올해 들어 상승폭이 워낙 컸던 데다 오름세 이유가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만큼 언제든 다시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석유 공룡 엑손모빌이 시장을 흔들 역대급들을 검토 중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소식통을 인용해 엑손모빌이 파이어니어를 인수하기 위한 초기 비공식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파이어니어는 쉐브론과 코노코필립스에 이은 미국 3위 셰일 기업으로 시가총액은 우리 돈 65조 원에 육박합니다. 저널은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올리며 40조 원의 실탄을 쌓아둔 엑손모빌이 미국 석유 및 가스 산업을 제공할 수 있는 옵션을 모색해왔다고 설명했는데요. 파이어니어는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최대 셰일 분지에서도 이 사우디아라비아 유전에 필적하는 노른자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너도나도 눈독 들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엑손모빌 역시 퍼미안 분지를 회사의 핵심 성장 영역으로 보고 이 통큰 베팅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양사가 인수합병을 위한 공식 협상으로 진전을 이룬다면 과거 1999년 엑손과 모빌의 메가딜 이후 가장 큰 거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 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이에 따른 주가 하락을 예상한 헤지펀드의 매도 포지션이 10년 만에 최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품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미니 S&P 500 선물 순매도 포지션은 약 32만 1천 계약으로 증가했는데요.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이 강등한 지난 2011년 11월 이후 최대입니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악의 성적이 예상되는 은행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약세론자들이 주가 하락 베팅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JP모건의 헤지펀드 고객들도 지난주 상장지수 펀드와 금융주 약세 베팅을 늘리며 매도 포지션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약세장 전망은 롱 포지션에서도 확인됐는데요. 골드만삭스의 프라임 브로커 부서는 기술주 랠리를 쫓던 헤지펀드들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15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매수 포지션을 축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제조업 PMI 등이 침체 가능성을 알린 데다 이번 주 나올 대형 은행들의 분기 실적이 크게 미끄러질 것이라는 관측에 미증시를 둘러싼 비관론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이 방어적인 포지션을 지속하면서 S&P 500 지수는 1분기 10% 범위 내 좁은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JP모건의 트레이딩 팀은 기업 실적에 상당한 변화가 없는 한 S&P 500 지수는 3,800에서 4,200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세계 4대 회계 법인이죠. 언스트 & 영이 수개월간의 논의 끝에 사업 분할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당초 회계감사 부문과 자문 사업을 분할하는 20년 만에 최대 개편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프로젝트 에베레스트로 불렸던 이번 계획은 미국 측 임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최근 미국 금융당국을 비롯해 각국 정부는 회계법인이 기업 재무에 대한 감사와 컨설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지적해왔고 언스트 & 영은 이를 피하기 위해 사업 분할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죠.
신문은 글로벌 임원진들은 예정대로 사업 분할 계획을 진행하길 원했지만 미국 측이 이를 반대했고 결국 이들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해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언센영의 경우 140여 개국에 있는 글로벌 파트너 네트워크로 구성돼 있고 각 나라별 승인이 필요한데 분할 계획을 반대한 미국 측은 사업을 분리할 경우 홀로 서기를 위한 재정적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중기 전망치는 3%로 IMF 세계 경제 전망이 발간된 1990년 4월 이후 역대 최저치입니다. 피에르 올리비에르 고린차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CNBC와 인터뷰에서 하향 이유를 밝혔는데요.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서 비롯된 충격에서 아직 회복하는 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금융 불안정으로 세계 경제 성장 둔화 위험이 커졌다고도 말했습니다. The economy is basically recovering from two powerful blows in the last 2-3 years. The pandemic,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that has disrupted energy markets and has raised prices of food and energy around the world. And so we're on a mending path. We are still convalescing, if you want. So growth is expected to be somewhat low. We still have an inflation problem, so inflation is still high and it requires monetary policy to tighten, and central banks have been doing that. And so that's why we have this sort of broad trajectory. But around that, we also have the financial instability that we've seen the last month. We've seen a little bit of it in last year as well,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And that is creating some downside risks for our global trajectory. 시장은 현지 시간으로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FOMC 의사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시장이 강세를 이어가면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상태죠. 유명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로젠버그 리서치 창립자는 연준이 5월 회의에서 금리를 또다시 인상하는 것은 실수일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연준이 무엇을 하든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1년 동안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it would be a mistake. That said, the Fed has sort of pushed the market in its rhetoric towards thinking that they're going to go again in early May. Sarah, I thought that when they were raising rates into that deeply inverted yield curve last fall, that's when the first mistake was really made. I don't think that they would be considered to be a mistake with a mild recession to finally crush the inflation. So I think that it's a mistake because I think inflation is going to come down quite hard in the next 12 months, irrespective of what the Fed does in early May. 인플레이션 전망 하나 더 들어보실까요? 미국 투자자문사 블리클리 파이낸셜 그룹의 최고 투자 책임자도 앞서 보신 로젠버그 창립자와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하락을 예상했는데요. 앞으로 3에서 6개월 동안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nothing wrong with waiting a meeting or two, because that doesn't mean that their inflation fight is over. The core CPI, it's still being elevated by the acceleration in service inflation because of rents, but we know rent growth has slowed dramatically. So when looking out over the next 3 to 6 months, the service side of that inflation print is going to slow sharply. Now, goods prices may have bottomed. I think goods prices can actually pick up here. 한편 현지 시간으로 14일 주요 은행들을 시작으로 미국이 어닝 시즌에 돌입합니다. 영국 바클레이스 투자은행의 미국 주식 전략 책임자는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너무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완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순이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 think the estimates are way too optimistic, John. So that is our principal concern. And I think as inflation moderates, our central thesis is that it's going to trigger negative operating leverage, which is nothing but saying that margins are going to be under pressure. We have seen margin pressure build from Q3 onto Q4. We just see that accelerating more. As inflation comes down,
companies are going to lose pricing power on the top line, but their cost base is going to be more sticky, as we've already seen, especially in the wage front, and that is going to cause margins to shrink. So I think that has to play out, and it hasn't happened as yet.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일과 시작 전에 챙겨보면 좋을 기업과 CEO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라면 원조 전쟁, 에너지 공대 블랙홀, 마지막으로 엠마켓 갑질입니다. 일본 최대 라면 회사인 니신 식품이 국내 불닭볶음면 시리즈를 모방한 미투 상품을 출시해서 화제입니다. 라면의 원조가 이제는 한국 라면을 베끼는 거냐 이렇게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박사님, 저도 이거 제품을 좀 보니까 포장 용기 색깔부터 뭐 컨셉까지 완전 똑같던데요. 그렇습니다. 어느 게 삼양라면이고 어느 게 니신 라면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비슷하게 지금 라면이 새로 출시가 됐죠. 자, 일본 니신 라면 하면 이 인스턴트 라면의 전 세계 원조지 않습니까? 자, 그림을 보면요. 우선 오른쪽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고 왼쪽이 이번에 일본 니신 식품이 내놓은 볶음면인데요. 우선 색깔이 분홍색으로 좀 비슷해요. 그리고 이름도 이제 볶음면인데 아예 일본 상품인데 한국으로 볶음면이라고 아예 달았거든요. 그런데 불닭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상표법 위반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볶음면이라는 것은 일반 명사거든요. 면을 볶았다. 이 얘기는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 교묘하게 피해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불닭이라는 말을 뺐기 때문에 상표권과 관계가 없고, 그다음에 박스도 뭐 색깔은 여러 색깔이 있는데 우리도 분홍색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자세히 보면 그림은 상당히 달라요. 그러나 분위기는 굉장히 비슷하죠. 어쨌든 스스로 라면 원조라고 생각하고 있는 니신으로서는 뭐 상당히 이 창피하겠죠. 그렇지만은 그러나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잘 되는 것은 치고 나가야 된다라는 그 니신 식품의 원래 창업주의 어록 중에 가장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회사를 지키려면 먼저 공격하라. 네. 그러니까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잘 되는 거 치고 나가자. 뭐 이런 회사의 오랜 방침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니신라면 하면 저희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저도 해외여행 가면 자주 이제 사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삼양식품이 이제 니신식품이랑 얽힌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소식 삼양식품에서도 그렇게 막 나쁘게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은 게요. 삼양이 원래 니신의 기술 이전을 요구했었는데 그게 실패를 하고 하지만 이번엔 또 거꾸로 니신이 뺏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경영학에서는 역노이지 마케팅이라고 그러는데요. 삼양식품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술의 원조, 인스턴트 라면의 원조가 삼양식품을 뺏기고 있다라는 얘기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삼양식품은 이제 라면의 제1등 반열에 우뚝 올라섰다라는 것을 하나의 방증하는 것이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소송은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교묘하게 다 피해갔죠. 자, 이 일본의 니신 식품,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이거 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일본 NHK 드라마에 무려 3년 이상 롱런을 한 드라마, 이 니신 라면 창업에 관한 얘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웬만하면 니신과 그 모모호코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압니다. 아, 드라마가 3년이나 했어요? 그렇습니다. NHK에. 그래서 저도 수업을 할 때 그 드라마를 갖고 학생들한테 털어줘 가면서 라면 인스턴트 새 개발 과정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안도 모모호쿠란 분, 이분 대만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만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당시에 일본이 대만을 강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기도 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출세를 시키려고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 경제학과에 유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일본인 부인을 만나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안도라는 저 이름은 일본인 부인 이름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격구 회장의 원래 일본 이름이 시게미츠지 않습니까? 시게미츠도 부인 이름에서 따왔거든요. 그러니까 안도라는 부인을 만났고 모모후쿠는 이 백복이라는 100가지 복을 갖고 있다는 그 말이 일본말로 모모후쿠가 된, 그러니까 중국어를 일본 음독을 한 것이 모모후쿠죠. 자, 이분이 사업 실패를 하다가 부인 덕에 간신히 연명을 합니다. 그런데 부인이 집에서 그 라면을 이제 만들었는데, 일본 원래 우리나라는 인스턴트로만 라면을 먹지만 일본 사람들은 인스턴트 라면은 예외적으로 먹는 것이고, 보통 식당에서 우리 국수 팔듯이 라면이라고 먹죠. 라면. 예, 라면을 많이 팝니다. 근데 라면을 이제 만들어서 파는데 이 부인이 라면이 좀 오래되니까 이것을 절약하느라고 그것을 불에 튀겼어요. 그것을 보고 이렇게 그냥 하루 음식이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튀기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계속 튀겨서 대량 상품으로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부인의 아이디어가 남편한테 넘어와서 이게 인스턴트 라면이 된 것이죠. 그때가 1957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방 이후에 6.25 전쟁도 겪고 굉장히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 한국 삼양식품 창업자인 전중윤 씨가 일본을 들렀다가 이 라면 우리도 한번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나오는 저 꼬꼬 라면인데요. 원래 라면은 닭 라면부터 나왔거든요. 우리는 지금 쇠고기 라면을 더 많이 먹지만 그렇죠. 일본은 닭 라면입니다. 그래서 일본 니신을 찾아가서 스프 좀 기술 제휴를 하자. 이렇게 보기 좋게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중윤 삼양식 회장이 고생을 많이 해요. 그렇게 정말 문전박대를 당했던 그 니신 식품이 거꾸로 이제는 삼양식품을 뺏길 정도가 됐으니까 우리 라면은 뭐 그동안에 많이 성공했다. 특히 이 국제적으로 이 한국 라면이 크게 된 것은 기술 개발 그 자체보다는요. 한류, K드라마의 힘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니신 식품 입장에서는 일본 내 인스턴트 라면이 잘 안 팔리니까 삼양라면하고 포장을 비슷하게 해서 그 포장에다가 한글까지 집어넣는 니신이라는 저 말은요. 앞에 니는 일본이란 뜻이고 신이란 말은 청나라 청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조상이 청나라 사람이니까 일본과 청나라의 합작품이다. 뭐 이러는데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은 우리 거다. 그래서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각자 라면에 대해서 자기 내셔널리티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면 사실 박사님 아이디어가 된 게 중국의 남면이라는 면이라면서요? 중국말로 르면. 네. 예. 중국어를 못합니다. 네. 그것을 한국말로 읽으면 남면이 되는데 르면을 일본말로 읽으니까 라멘이 돼서 라멘. 라멘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라면으로 됐죠. 그리고 이게 왜 중국으로 넘어갔느냐? 청일전쟁 1895년이죠. 청일전쟁 때 전쟁을 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스시를 들고 다니는데 그게 굉장히 빨리 상하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주먹밥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근데 일본 그 청나라 군대는 라면을 말려다가 그걸 들고 다니면서 물에 풀어 먹었거든요. 그것을 모르니까 우리도 편리하게 먹을 수 있지 않느냐. 특히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일본이 1200년 동안 금지되어 왔던 금식, 고기를 원래 못 먹게 했습니다. 1200년 동안이요?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키가 작아진 것입니다. 정확하게 676년 텐무 천황 때 일본은 그때부터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1200년도 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일본 사람들 고기 잘 못 먹어요. 그래 라면 물에다가 고기를 말아 넣는 것을 메이지 유신 정부에서 강제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가면 라면 속에 고기가, 특히 돼지고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나라하고는 사뭇 다르죠. 어쨌든 이 일본 니신의 이 삼양 뺏기기는 참 역사는 계속 돌고 결국 갈고 닦는 자가 역시 역사의 주인이 된다. 누가 먼저 만들었다. 원조도 중요하지만 누가 그것을 현대에 맞게 잘 승화시키느냐. 그렇죠. 그것이 결국은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결코 삼양라면 입장에서도
자만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특히 삼양라면은 한때 공업용 라면으로 튀겼다 해가지고 한때 완전히 절멸된 적도 있거든요. 참고로 니씨는 삼양라면의 기술은 제휴해주지 않는 대신 빙그레 라면 올 때는 니씨과 빙그레가 제휴합니다. 그래서 빙그레 니씨는 동맹군 관계에 있기도 합니다. 라면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저도 오늘 점심에는 라면이 좀 땡기는데 메뉴를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라면 얘기가 참 재밌는데 다음은 조금 가슴 답답해지는 공과금 얘기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앞서 지난달 말에 당정이 한 차례 유보했던 올 2분기 전기 가스 요금 결정이 이제 곧 머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공기업들 적자만큼이나 가중될 민생 부담이 이제 정부가 좀 선뜻 결정을 못 내리는 이유인데요. 박사님, 일단 요금을 인상할 분위기는 좀 속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 공기업들도 자구책을 좀 내놓고 있고요, 요즘. 예, 에너지 공기업들인 한국전력과 한국도시가스가 가격을 물건값, 그러니까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올리기 위해서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명분으로는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서 원가를 절감할 테니까 국민들도 같이 동참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28조를 절약하겠다 했거든요, 자구책으로. 그런데 한전과 가스공사 각각 14조 원씩을 절약하겠다고 그러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이게 2026년까지 절약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3년 동안이요? 오래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연 그때까지 할 것인지 믿을 수도 없고 또 절약한다는 것도 물건을 판다든지 이런 실제적으로 어떤 보너스를 줄인다든지 과다한 배당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있는 물건을 판다. 근데 파는 것은 팔아봐야 아는 것이지 안 팔리면 또 그때 가서 안 팔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결국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폭탄을 터뜨리기 위한 자구노력 쇼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이런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근본적으로 가격 내릴 대목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한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 한전공대를 안 꼽아볼 수가 없는데 여기 아직도 투입돼야 할 금액이 많고 또 감사원도 이 설립 과정이 적법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네, 바로 이제 구조조정의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특히 인건비 그다음에 보너스 있지만 또 하나 지금 한 언론이 지금 대서특필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한전공대의 올해 예산을 보면 한전공대 예산이 이제 크게 늘었는데 그 중에서 왼쪽 수입편에 가운데서 세 번째 있는 전력그룹사 출연금, 그러니까 한국전력 등 계열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게 거의 절대액이거든요. 한전공대를 한전으로부터서 돈을 받아서 한다.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전기요금 내는 것 중에서 전기발전기금, 그거 3% 국민 세금을 떼거든요. 네. 거기서 한전공대를 대는데 이번에 한전공대의 전력그룹 출연금이 훨씬 더 늘어났다. 결국은 국민이 한전공대를 지원하는 근데 건가요? 훨씬 더 작년보다 더 늘어났다. 이러니까 진정성이 잘 안 보이는 것이죠. 자, 지금 각 대학을 없애려고 대학이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데 대학 생존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과연 이것을 한전공대가 국민 세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문제. 그런데 지금 한전공대의 교수 급여가 서울대학을 비롯한 서울의 명문대학의 2배예요, 2배. 그리고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능 성적이 좋아서 장학생으로 가면 1년에 장학금 1억 이상을 줍니다. 장학금을 1억을 줘요? 그게 지금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1인당 1억 3천만 원. 자,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인재는 키워야 되죠. 그런데 이것을 왜 국민 세금하고 연계시켜 놨느냐. 이런 대목을 지금 감사원에서 원래 한국은행법이나 관련 시행령에는 한국전력은 이 교육기관 출자를 못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런 대목에 감사원의 결과도 좀 명쾌하게 나와서 국민들 입장에서 이제 더 안 해도 돼. 구조조정 충분히 하면 그 정도 동의가 얻어졌을 때에 국민들을 향해서 이제 전기 요금보다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앱마켓 소식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평소 앱마켓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아서 쓰실 텐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앱마켓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면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박사님, 그러니까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 쉽게 말해서 구글이 갑질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구글의 이제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삼성 갤럭시라든지 이런 폰에 구글 플레이라는 것을 장착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려면 이제 구글 플레이로 들어오는데 네. 구글 플레이 외에도 앱 애플리케이션이 한국에 원스토어도 있거든요. 2016년에 원스토어가 출범을 하니까 위기감을 느껴서 국내 게임 업체라든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는 쪽을에다가 뭐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해서 구글 플레이로만 올 수 있게끔 독점 출시를 해라. 네. 그런데 사실 이것을 그동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손 놓고 있었던 거죠. 뭐 굉장히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우리가 한국에 투자 많이 했는데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래서 지금 오히려 큰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우선 구글 과징금 징계가 너무 늦었고 그리고 또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나 국회에서도 이런 그 앱에 대한 독점에 대한 제도적 규제, 법적 장치도 없었다. 그러면 좀 안타까운데 벌써 선진국에서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우리보다 훨씬 먼저 이런 어떤 IT 대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훨씬 발빠르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대목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번 일을 계기로 또 국회에서 앱마켓 독점 방지법도 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질이 매우 나쁩니다. 여기에 날도 건조한데요. 동쪽 곳곳으로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흡기 건강 및 화재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북서쪽에서 한기가 밀려들면서 아침을 춥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일부 서쪽과 강원은 한파특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인 지금 수원과 춘천 2도까지 떨어져 춥고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언 곳이 있습니다. 동해안 아침에 10도 안팎으로 서늘하게 시작해 한낮에는 17도에서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저녁에는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광주 19도, 대구 20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4.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은 전라와 경남, 제주에 비가 시작돼 토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됐다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모닝벨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